퍼펙트 스톰이 저기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바닷가에는 아직도 아이들이 모래장난을 하고 있고 아이들을 피신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방송, 공정하게 경제 스케치북입니다. 경제 스케치북. 네, 지금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퍼펙트 스톰이 도대체 얼마나 큰 충격을 우리에게 줄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는 굉장히 좀 독특하고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거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외환위기 당시에도 94년도 미국의 이자율 인상부터 시작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 그것을 예상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한국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당시로서는 몰랐었죠. 물론 몇 사람이 내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한국 경제 위기를 가져올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5년 만에 다시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퍼펙트 스톰이니까 저기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에서부터 95년도까지 미국의 금리를 인상을 했다고 한다면 그게 멕시코를 거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한국에 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막 시작한 단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어디부터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기 스리랑카가 지금 문제가 됐고 이태리는 지금 수상이 바뀌었고 지금 각국이 고금리와 그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율, 고인플레이션율 때문에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식량난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름값은 높아지고 있고 이자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서민 경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디선가부터 금융시장이 버티지 못하게 되면 이제 국가적인 위기로 이게 번지게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저기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자를 올릴 것이라고 계속 예고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커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 너무나 평안한 거죠. 퍼펙트 스톰이 저기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바닷가에는 아직도 아이들이 모래장난을 하고 있고, 아이들을 피신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야 이거 큰일 났다 해서 모두 한꺼번에 이제 그 탈출구를 통해서 나가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질서 있는 후퇴가 필요한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관계 당국에서는 밤을 새고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은 위기 대응팀을 만들어야 된다. 가족은 가족 회의를 해야 되고 기업은 물론이고 경제단체도 물론이고 시민단체도 물론이고 하여튼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은 지금 위기 대응팀을 가동을 해야 될 때이다.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사람이 이것을 더 잘 대비할 것이고 따라서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웃는 사람들이 생길 건데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경제 스케치북.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연준의 점도표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이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이 연준의 점도표라는 것이 뭐냐면 그 연준에서 공개시장위원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연준의 이사들이 자기 예상을 이렇게 점도표에 점을 찍습니다. 여기 점 하나하나가 여기 이제 점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2022년도에 연준의 이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이제
연준 기금금리를 여기다 하나 찍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지금 거의 4% 가깝게요. 그러니까 3.8 정도 되겠죠. 3.8 정도에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이제 3.6 정도가 있고, 그 밑에 3.4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 3.4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이 3.4를 지금 연준의 이사들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를 가게 되면 이분들이 더 높은 금리를 지금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3.75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3.7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연준의 이사들 중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5명. 요 5명 이상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4% 이상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5명 이상이 되고, 따라서 2023년에 연준의 이자율이 더 높아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년도에도 연준은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24년이 되면 그러면 이제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secular stagnation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는 한 2% 정도로 이제 2.5% 정도가 자연적인 연방 기금금리 이 수준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연준의 예상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연준의 예상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금년도에 그러면 최소한 연준의 평균적으로 3.4%까지 올리겠구나. 그런데 이제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가장 보수적으로 지금 판단한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연준이 3월 달에는요, 이제 연준이 3월 달에도 이 똑같은 점도표를 그렸는데 그때 연준이 2022년도의 평균 금리를 1.9%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1.9%가 석 달 만에 3.4%로 대폭 뛴 거죠. 그것은 뭐냐면 연준이 지금 예상을 지금 바꾼 것이 3월 달하고 6월 달하고 그렇게 대폭으로 지금 바꾼 것이고요. 연준이 이제 자기의 이제 오류를 인정을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6월 달에 이것을 하고 나서 다시 9.1%라고 하는 더 높은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 번 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는 게 지금 이 연준의 점도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연준의 그 금리 그 범위가 연준이 이제 옛날하고는 달리 그냥 하나를 딱 적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맥시멈과 미니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단선과 하단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5에서 1.75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5가 3.4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1.75 정도가 필요하고, 그러면 1%를 7월 달에 올리는 것이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뭐 1% 올린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 충격을 받을까봐 연준의 이사들이 나와가지고 시장을 무마를 시켰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0.75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80% 이상 이제 그 0.75%포인트를 올리는 것으로 지금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도 아직도 지금 1%가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금년에 연준이 남은 기간 동안 또 1%를 올릴 테니 0.5%나 올리고 그 다음에 0.25% 올릴 이런 가능성이 현재로서 대단히 높은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스케치북. 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현재 여러분들이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현재 은행의 특판금리가 막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가계대출 금리가 지금 막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1%가 더 올랐을 때
그러니까 연준이 0.75 올리는 것은 지금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더라도 1%가 더 올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금년도에 1.75%가 더 올라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지금 예금 금리나 우리 대출 금리는 상당 부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금리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좀 쓰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이제 명목금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때다. 여러분들이 지금 장기 적금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장기 적금의 금리는 아마 높아봐야 3% 정도였을 겁니다. 그것이 과거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 적금을 이제 납부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최근에 장기 적금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장기 적금을 해지를 하고 새로운 적금을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최소한 지금 연준의 이 전망에 의하더라고 할지라도 늦어도 내년까지는 내년 후년까지는 연준의 금리가 3.3%에서 3.5%대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러면 미국의 일반 시중금리가 한 5% 정도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한국은 거기다가 이제 위험 가중치까지 조금 더 더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1%, 1, 2%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금 금리가 이제 5% 금리가 되는 시기를 우리가 상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대출 금리는 그보다 훨씬 더 높고요. 이제 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 때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금리가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 적금을 들 아주 최적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5% 이상의 금리를 주는 적금을 여러분들이 이제 든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연준의 예상처럼 앞으로 그 금리는 떨어져서 25년 이후에는 이렇게 떨어져서 그 뭐 2% 내외, 2.5% 내외로 연준이 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거에 우리나라가 맞춘다고 한다면, 이제 현재 금리가 높아졌을 때 예금을 들게 되면 그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보험이 문제인데요. 보험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가입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 가셔가지고 보험회사가 상정하는 약정 이율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런 약정 이율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 올라갔을 때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 반면에 지금 이제 현재 가입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최근에 1, 2년 내에 가입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약정 이율을 확인을 해서 해지했을 때 해지 수수료 따져보고, 그것과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의 그런 이익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실 때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따라서 앞으로 이자율이 올라갈 거라고 우리가 상정을 한다면,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율이 상당 부분 지속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 예금, 적금, 보험, 이런 상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벨기에의 대표적인 맥주, 수도원 맥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취메이라고 하는 술이고요. 이제 벨기에 수도원 맥주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독일은 맥주가 굉장히 발전했지만, 독일은 깊이 있는 맥주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 이제 맥주 순수령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료를 한정돼서 쓰다 보니 뭐 호흡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맥주 드시는 분은 이게 뭐 탔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거 타지 않고서도 그 다양한 호흡에서 다양한 향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일 맥주는 홈만 사용하기 때문에 한정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밀맥주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보리메가를 사용하느냐 밀메가를 사용하느냐.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제 밀맥주가 굉장히 고급 맥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그 벨기에는 그 독일과 같은 그런 그 이제 한계를 지지 않으니까 아주 다양한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수도원들이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맥주를 만들었는데요. 그 수도원들이 이제 맥주를 만든 것은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수도원이 예전에는 하나의 커다란 그 이제 통치 기구였고, 수도원이 굉장히 그 센 그 권력 기구였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술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만들고 거기서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그걸 술을 배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또 그래서 이제 이 수도원에서 이제 맥주를 만드는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벨기에에서는 야 이게 뭐 우리 수도원에서 맥주를 만드는데 그 이제 우리 요 맥주의 이 질을 좀 그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브랜드를 그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협회 같은 것을 만들고 그걸 트라피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트라피스트 협회에서 하나의 인증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라피스트 인증을 받는 그런 맥주를 만드는 수도원들이 있고요. 그 열 몇 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7개가 벨기에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슈메이는 이제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150년 정도 되었는데 현재 이제 그 벨기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수도 맥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그 맛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깊은 맛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슈메이의 요 지금 이 그린 라벨은 이게 150년을 기념을 해서 만든 그런 맥주라고 합니다. 네, 블론드 포르테 하니까 아마 이제 블론드 맛을 강화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벨기에의 다양한 맥주. 지난번에 제가 그 세계 기행 프로를 보니까 벨기에 같은 분이 이렇게 벨기에 어떤 바에 그냥 벨기에는 이제 그 관광 명소로서 그 맥주 바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벨기에 맥주가 그 정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탭이 이렇게 수백 개 이렇게 쫙 있는 그런 그 바를 보고서 제가 감탄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맥주법을 만들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는 이제 어딜 가면 우리는 맥주 하나 이렇게 뭐 하이트면 하이트, 뭐 오비면 오비 이거 하나 탭, 뭐 탭은 여러 개지만 일단 한 종류 맥주를 마시는 건데 그런 걸 보고서 야 우리나라도 이제 저렇게 그 어디 가면 이렇게 탭을 여러 개를 놓고 마시는 그런 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그게 그때 처음에 취지였는데 지금은 웬만한 카페에 가게 되면 최소한 여러 개의 그 맥주를 드실 수가 있죠. 제 로망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그 옛날 보세 창고 같은 거 하나 우리 그 맥주 바로 만들어서 그 양쪽에 맥주 탭을 한 200개 정도 이렇게 쫙 붙여서 대한민국의 그 모든 맥주들을 한 장소에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맥주바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 수도원 맥주 굉장히 오랜 전통을 자랑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각 수도원마다 다양한
자기 나름대로의 특색을 갖고 있는 그런 맥주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다양한 맥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벨기에의 대표적인 스토온 맥주 취메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